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노동과 세계 진행을 맡은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호입니다.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에 이어 이번엔 팟캐스트입니다.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 해봐요. 민주노총과 함께. 국민TV가 개국 1주년을 맞아 개편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프로그램을 맡겨주셨습니다. 국민TV 관계자들과 국민TV 주인이신 조합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께서도 국민TV 조합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과 세계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반 동안 방송되고 팟캐스트로도 나갑니다.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노동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는 철도노조원 3,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집회와 가두 시위는 오후 4시를 전후해 여의도에서도 진행됐습니다.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국민에게 안전을. 오전 11시엔 금속노조가 도심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대 교통이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교통 정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시위대가 서울광장 주변 차로 8개를 불법 점거한 겁니다. 특히 퇴근 시간과 겹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퇴근길 도심교통을 마비시키는 불법 시위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사실상 대응책은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연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서울에서는 대규모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은 비상총회, 철도노조 결의대회, 그리고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은 상경투쟁이 있었는데요. 일부 매체들은 이분들이 왜 집회를 하는지보다는 교통혼잡만 보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1박 2일 상경투쟁에 대해서는 쓰레기만 악의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대규모 집회를 하면 쓰레기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삼성 본관은 강남에 있고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우리 조합원들이 일어나서 쓰레기를 치웠어요. 그리고 청소업체에서 수거하기 편하게 한 곳에 모아놨는데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자기가 직접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도하면서 쓰레기 천지, 난장판 이런 보도를 한 것이지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악의적인 날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는 자체 팟캐스트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튠즈나 팟빵 같은 앱에서 삼성전자를 검색하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은 삼성전자 AS 기사 다 모여라. 다 녹아있네 라는 제목입니다.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대규모 집회를 했는데요. 잠시 후에 화물연대 본부장님 전화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26,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6,205달러로 2012년 24,696달러보다 6.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해 22,000달러이던 국민소득이 올해 5.9%나 늘어나게 된 것은 국내 총생산의 증가도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요인이 큽니다. 또 인구가 5,02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0.43% 늘어나는데 그친 것도 한 이유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국민 총소득 추계치를 인구로 나눈 것으로 어디까지나 평균 개념입니다. 모든 국민이 동등한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월급 좀 많이 오르셨어요? 월급은 그렇게 크게 안 올라가는데요. 어떻게 살기 좀 어떠세요? 조금 많이 부담스러워요. 힘들고. 아유, 조금 늘어나면 뭐합니까? 애들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전기세, 소스에 많이 나오고 더군다나 추우면은 도시가스 요금도 많이 나오고. 장사가 안 돼요.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환율 효과를 제외하고 나빠진 분배 지표를 고려하면 경제 성장의 과실을 상위층만 누리는 셈입니다.
지난주에 유독 돈 얘기가 많았죠. 그중에서도 5억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당 5억짜리 황제 노역도 있었고 탤런트 안재욱 씨가 미국에서 수술받은 비용이 5억이라고 해서 의료 민영화의 폐해를 잘 알려주었고요. 특히 5억 이상을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들의 연봉이 공개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했습니다. 이분들 일당이 보통 월급쟁이들 연봉 수준이잖아요. 주식 배당금 같은 수익도 아닌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평균 임금의 몇백 배가 넘는 것이 정상일까요?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1인 평균 국민소득 GNI라고 합니다. GNI가 26,000불이라고 합니다. 약 2,870만 원 정도 되죠. 우리나라 평균 가족 원수가 3.3인이라고 하니까 가구 소득은 1억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어떠신가요? 맞벌이 부부라도 1억 벌기 쉽지 않잖아요. 여기에는 통계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소득 GNI 상정 방식을 바꿔서 전투기 비용, 구입 비용 같은 것도 국민소득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PGNI라고 말이 좀 어렵습니다. 1인당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실질 처분 가능한 소득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14,690달러 우리 돈으로 1,57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좀 더 현실적이죠. 통계 방식의 변경이라는 꼼수도 있지만 국민소득은 높아졌는데 살기는 더 팍팍해지는 이유는 바로 구조적인 양극화 때문입니다. 국민소득은 늘었지만 기업이 가져가는 비중만 높아졌고 급여로 지급되는 노동소득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급여 소득에는 수십 수백억 원씩 받는 대기업 임원들의 급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400만에 달하고 생계 때문에 가족 동반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억소리 나는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474, 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불 같은 목표가 공허한 정도가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보다 더한 사기에 가까운, 아니 오히려 달성되면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살률 1위, 노동시간 1위, 산재 사망률 1위 같은 참담한 현실을 제쳐두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두 개 회사가 국내 총생산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노동자의 몫은 점점 줄어드는 이런 비정상부터 정상화하지 않고서는 일본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노동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아야 내수도 늘고 지속 가능한 경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되지 않고 어떻게 경제가 발전하겠습니까? 계산하기도 어려운 억소리 나는 엄청난 수치들이 난무했던 지난주를 돌아보면서 잠시 후 집중 탐구 시간에는 우리들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 문제, 그 중에서도 핵심인 통상임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3월 29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어서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님 전화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상총회를 개최한 배경과 결의 내용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동안 화물연대에서 요구했던 요구 법안들이 있는데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산재보험 적용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표준임제도, 차량과 번호판에 대한 소유권 보호 방안, 그리고 직접운송 문제 폐지, 과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적을 요구하는 데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영업용 화물차의 전일, 전차종에 대한 도로비 인하 법안입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제대로 다루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계류되어 있고요. 화물연대가 12년을 요구해왔고 싸워왔고 기다려왔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루 경고 총파업을 진행하고 그래도 안 되면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진행하자라고 비상총회로 수집했고요. 조합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네, 만장일치 가결이군요. 5대 요구죠. 근데 요구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와의 이미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화물연대는 정부하고 정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반응은 어떤가요? 글쎄요, 표준은제는 2008년도 우리 총파업 당시에 2009년까지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총리실 훈령으로 발표했던 사항입니다. 도로 비난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화물 노동자들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면서 했던 약속이고요. 차량과 번호판에 대한 재산권 보호 방안도 저희가 총파업을 할 때마다 약속했던 이야기이고요. 그 밖에도 뭐 항상 저희가 총파업을 돌입하면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파업이 끝나면 유야무야 됐었는데요. 이제 다시 총파업이 질의되니까 뭐 만나기는 만나는데 또 핵심적인 부분은 피해 가려고 그러네요. 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문자 메시지까지 직접 보냈다는 이야기네요. 네. 비상총회 슬로건을 보면 화물 노동자에게 권리를, 국민에게 안전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어떤 권리가 박탈되어 있는지, 또 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지. 네, 화주는 최저 입찰제를 통해서 덤핑을 요구하고요. 운송사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덤핑을 합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자연적으로 저운임이 형성되고요. 화물 노동자는 일을 하기 위해서 빛을 내서 차를 사는데 그 차량은 운송사 앞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노예 계약이 좀 판을 치고 있고, 화물 노동자들의 불평 한마디 못하고 죽어라 사실 일만 합니다. 화물 노동자는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70시간이고요. 뭐 일 한탕 더하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뭐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과적, 그리고 과속, 그리고 과로로 인한 졸업 문제에 시달리고 교통사고도 참 많습니다. 호주나 미국의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운임이 낮을수록 사고율이 높아진다라고 하죠. 현재 한국은 1년에 화물차 교통사고로 1269명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하루에 3명 이상의 선량한 국민이 화물차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데 이제 그만 죽음의 질주를 멈추자.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더 이상 화물 노동자들이 저렇게 밤낮으로 일하고 과속과 가적을 하고 그리고 졸음운전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자. 그래서 화물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자로서의 빼앗긴 권리를 돌려주고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도로를 돌려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화물연대하면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이런 구호로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2008년 광우병 촛불 때는 미친 소 우리 손으로 운반하지 않겠다. 실제로 파업을 강행했었어요. 그리고 큰 지지를 받았었죠. 이번 투쟁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4월경에 하루 경고 파업을 하고요. 그래도 요구안에 대한 전향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무기한 전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입니다. 투쟁 시기를 4월로 못 박은 이유는 뭘까요? 경고 파업이 4월이고요. 정부와 여당은 화물 노동자들의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상임위 때 반드시 법안을 진전시켜달라는 경고 파업입니다. 네. 전면 총파업은 정부와 국회의 노력 여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들에게 파업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리고 특히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파업을 했다면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도 지도부를 포함해서 구속되거나 큰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피할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약속만 지키면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이런 질문 하나만 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약속만 지키면 이 파업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물류가 멈춰설 수도 있겠죠. 이봉주 본부장님, 노동과 세계 팟캐스트 방송 첫 출연자가 되셨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그리고 국민TV 조합원, 그리고 청취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정말 영광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더 이상의 죽음의 질주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일만이 저희들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반드시 화물 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해 주십시오. 국민의 안전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죽음의 질주를 멈추고 싶다. 굉장히 아프게 그리고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이봉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4월 4일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의 최연의 코레일 사장 보복성 강제 전출 중단 촉구 기자회견 내용. 예,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병윤입니다. 결국 한 번에 철도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간단한 저희 통합진보당 입장을 말씀 올리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최연의 코레일 사장의 노조 탄압이 결국 죽음을 불렀다. 보복성 강제 전출의 불안감에 유명을 달리한 철도노조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코레일의 보복성 강제 전출이 결국 철도노조 조합원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자살한 철도노조 조합원은 전출 한 달 만에 또다시 전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코레일은 순환전본이 조직력 강화 조치니 하며 강제 전출의 본질을 외면해 왔습니다. 근무지를 옮긴 지 한 달 만에 또 근무지를 옮기라고 명령하는 게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조치가 아니고서야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최연의 사장은 자살한 조합원 영정 앞에서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할 수 있습니까? 강제 전출은 노조 탄압,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불안감뿐만 아니라 철도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는 철도 민영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최연의 코레일 사장은 보복성 강제 전출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국민철도를 지키고자 하는 철도노조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노동과 세계에서는 매주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월급 문제, 그중에서도 핵심인 통사임금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함께 얘기해 주실 분은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일하고 있는 박경수 노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을 하는 분이신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노무사입니다. 공인 노무사. 해고당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이런 징계를 당하거나 이런 노동자분들의 권리 구제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지요. 저하고 똑같은 노무사 중에는 회사 측에서 많은 돈을 받으면서 잘 해고하는 방법, 문제없이 해고하는 방법, 징계하는 방법, 돈을 합법적으로 덜 주는 방법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요. 우리가 업계 동료입니다. 창조 컨설팅 이런데. 그런 분들도 있네요. 네, 그렇죠. 예. 동종업체에서. 법률원 얘기도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법률원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박경수 노무사는 거기서 일하고 있잖아요. 법률원 소개 잠깐 해주십시오. 네. 민주노총에서는 그 부설기관으로 법률원을 두고 있는데 저희가 약 32명의 구성원이 전국에 여러 사무소를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법률 지원을 하지만 꼭 우리 조합원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노동 상담도 하고 필요할 때는 법원 사건을 대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민주노총의 정책 지원을 하기도 하지요. 작년인가요? 노동자의 변호사라고 책이 출판됐어요. 이게 지금도 구입할 수 있죠? 네, 지금도 절찬리는 아니지만 판매되고 있지요. 네, 한 번 더 광고하겠습니다. 노동자의 변호사 인터넷 서점에서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통사임금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통사임금이라고 그러면 좀 딱딱해 보이지만 이 돈 문제입니다. 우리가 민사소송에 3년치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통사임금 소송 문제를 먼저 좀 짚어주시면 얘기가 좀 쉽게 풀려질 것 같네요. 예, 최근에 통상임금 소송이 핫 이슈인데, 통상임금 소송이 뭔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은, 평소에 일할 때보다, 시간에 일하거나, 야간에 일하거나, 휴일에 일하면 평소보다 1.5배 이상, 임금을 줘라라고 정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평소에 주는 게 얼마냐? 이거를 다투고 있지요. 예를 들어 평소 기준 임금이 10,000원이다. 이런 걸로 얘기 시작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보통 이 통상임금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채용 공고를 내요, 회사가. 그러면 우리 회사에 들어오시면 한 달에 기본급 10,000원.
그리고 뭐 재수당 40만 원, 그리고 상여금을 기본급 기준으로 연 400%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노동자들은 저 회사에 가면 내가 140만 원은 매월 받고 3달에 한 번씩 100만 원씩 더 받는구나. 그럼 연봉이 얼마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공고에 보통 그렇게 써 있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받겠거니 하고 또 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이런 걸 통상적으로 이 회사에서 일하면 이렇게 받는구나라고 알게 되지요. 이런 걸 보통 통상임금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일했을 때 1시간에 10,000원 주는 사람이 있으면 야간에 일하면 15,000원을 줘야 해요. 그렇죠. 150%. 근데 실제로 법원에 오는 사건들을 보면 낮에 일하면 10,000원 받는데 밤에 일했는데 9,000원 받거나 11,000원밖에 못 받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지난 3년간 나는 1시간에 15,000원 받고 야간에 일했어야 되니까 9,000원 받은 사람들은 이제 6,000원씩 더 달라 3년치를 이렇게 해서 청구하지요, 법원에다가. 이게 통상임금 소송입니다. 즉 통상임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지난 3년간 덜 받은 돈이 얼마냐가 결정나서 그래서 이제 통상임금 소송이라고 하죠. 3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민법 문제죠. 그죠? 임금채권이 그렇죠. 10년 소멸시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이 민법상 일반 채권들은 다 10년이 소멸시효인데 일반적으로는 임금은 너무나 서로 잘 아는 채권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달라고 얘기 안 하면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이게 법원까지 갖고 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통상임금이 진짜 통상적이지 않게 이렇게 어려워졌나요? 통상임금이 왜 어려워졌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낮에 내가 일하는 거가 10,000원이면 밤에 15,000원 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밤에 15,000원 주려니까 아깝겠지요. 아까운가 봐요. 그래서 이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척하면서 덜 주는 방법이 뭐 있을까? 이거 고민한 것 같아요.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이 임금 체계를 만들 때 그냥 한 달에 150만 원 줄게라고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기본급은 100만 원, 10대는 몇만 원, 자동차 무보는 몇만 원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수당의 종류가 일단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렇죠. 네. 그리고 상여금 뭐 어떤 회사는 보너스, 어떤 회사는 성과급 뭐 다양한 이름으로 어떤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주고 어떤 임금은 3달에 한 번 주고 이렇게 막 복잡해요. 그래 놓고 그래도 어쨌거나 3달에 한 번 주든 한 달에 한 번 주든 10,000원 주든 20,000원 주든 그걸 이제 노동시간만큼 나누게 해가지고 너의 시간당 단가는 얼마다 이렇게 솔직하게 정하면 되는데 값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요. 그래서 기본급만 통상임금이고 나머지는 아니야 라고 한 거죠. 지금까지. 어휴 헐입니다. 헐. 그러게 이제 제대로 달라고 하면 회사는 또 제대로 안 주고 법원에 가서 판결 받으면 주지. 내가 너한테 줄 의무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소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소송이 사실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식대가 뭐. 저도 한 10몇 년 전에 직접 소송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갖고 하셨어요? 그때는 교통비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쏠쏠하게 목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일하고 있는 동안은 또 소송도 못 해요. 괜히 소송했다가 맞아요. 잘못될까 봐. 잘리죠. 웬만큼.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사하시는 분들이 한 명 한 명 덜 받은 돈을 달라고 억울하니까 이렇게 소송을 해왔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가 축적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뭐 이 일을 하면 일을 하는 모든 사람한테 다 준다. 이런 걸 이제 일률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면서 정기적으로 주고 그리고 언제 얼마 줄 건지가 정해져 있으면 이걸 고정적이라고 해서 보고 그래서 이런 건 다 통상임금이다라고 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진 게 아니라 소송을 하면서 확인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식대를 다퉜던 사람이 생기고 교통비를 다퉜던 사람이 생기고 김장 보너스를 다퉜던 사람이 생기고 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정기상여금을 다투고 정기상여금도 이름과 상관없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으면 통상임금이다라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20년이 걸린 그렇죠? 거죠. 예, 금아리무진 사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옆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퇴사하면서 식대를 가지고 통상임금이다라는 소송을 했더니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맞아라고 판결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옆 회사하고 우리하고 식대 똑같은데 사장님 우리도 그럼 이거 통상임금 넣어주세요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법원 가서 판결 받아오면 이게 문제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 문제죠. 거죠. 통상임금 소송은 이렇게 해서 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업주들은 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온갖 잡다한 수당들을 늘리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을 줄인 것이고 그렇지. 반면에 사법부에서는 20년 가까이 사실상 일관된 판결을 해 온 거죠.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죠, 사실. 그러면서 최근에 좀 새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사법부가 좀 고민이 있었겠지요, 최근에. 그렇다고 한간에 소문이 돌지요. 그 얘기는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4월일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갑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윤창중 추문 때문에 가려진 것 같지만 사실은 전 국민, 전 노동자들이 분노해야 될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잭 앤더슨? 존 앤더슨인가요? 어쨌든 GM CEO를 만났어요.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통상임금 문제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죠. 이게 삼권 분립이 엄연할진데 어찌 그렇죠. 행정부의 수반이 사법부에 대해서 재판 중인 사건인데 그리고 그렇죠. GM은 재판 당사자란 말이죠. 그렇죠. 재판 당사자인 자에게 약속을 해버리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일이 또 제가 보기엔 많이 꼬인 것 같아요. 예, GM 사장이 정확히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서 해결해달라고 하진 않았지만 이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비용이 인상돼서 상승돼서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한 거지요. 그렇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우리 박 대통령께서는 투자 유치했다고 또 좋아하고 청와대 경제수석은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 백브리핑 과정에서 이 통상임금 문제도 포함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실제로 있습니다.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니까 이 정도로 조용히 넘어갔지. 이게 우리 헌법에 이게 삼권 분립이 명시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게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나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나요? 책에 나오는데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법부에 이 GM 대우의 노동자들이 원고가 돼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법부의 사건으로 계류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 GM 사장은 피고예요, 피고. 그렇네요. 그럼 원고와 피고네요. 피고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가 법원에 가서 할 말 있으면 하면 되는데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지금 이 원고들이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 사건 좀 해결해 주시오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게 맞는지도 참 신기하지만 그럼 대통령이 그건 우리나라 사법부하고 저하고는 독립된 권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이죠. 그게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피고의 민원을 받아서 잘 한번 해결해 봅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또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여러 사람 좀 머리가 아프겠지만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끼리는 그런 얘기 합니다. 삼권 분립은 책에는 있고 한국 사회 실제 현실에는 없는 거다. 이게 책에는 있고 실제로는 없는 게 참 많죠. 그래서 참 당혹스러운 하루하루지요. 이게 이제 4월에 이런 얘기를 했고 9월부터인가요? 실제로 한 20년 가까이 유지되던 그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사용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계, 경영계, 그다음에 정부는 대통령 지시여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전원합의체를 갑자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월에 아마 공개 변론을 했고 12월에 판결이 났죠. 근데 저도 판결문 열심히 읽어봤는데 전혀 통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지.
통상임금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통상임금 개념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통상임금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이거부터 좀 일단 얘기하고 싶어야겠는데 네.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어떤 노동자가 내가 오늘 시간의 근무를 2시간 하기로 했어. 그럼 내가 1시간에 10,000원 받으니까 오늘 2시간 연장하면 15,000원씩 해서 30,000원 받네. 그럼 우리 치킨에 맥주 한잔 하자. 이게 계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놈의 통상임금이라는 게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봐야 결국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러면 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 통상임금이 사회적으로 어렵고 혼란하고 복잡해서 문제가 되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 그럼 적어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으면은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래 이제 저 판결문을 갖고 가서 우리 회사에서 주는 이거 급여 명세서 그렇죠. 보면 자 이제 우리 통상임금은 얼마구나 이게 계산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전원합의체까지 끌고 왔으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판결문을 보니까 이 판결 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대충 계산이 됐었어요. 근데 더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산을 못하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뭐 적어도 글은 읽을 줄 알고 어떤 맥락인지 정도는 이해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더 힘든 거예요. 이해하기가. 그렇죠. 이게 꼬이는 게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서는 뭐 몇 가지 이제 정리된 게 있죠. 뭐 정기성 문제라든지 뭐 몇 가지 깔끔하게 정리된 게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끼리도 이것은 해결이 안 됐고 다시 이 하급심 판결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문제다라고 평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고정성이라는 것과 관련된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그 급여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나 아니면 이미 이전에 퇴직했나에 따라서 이미 퇴직한 사람은 받을 수 없고 재직하고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어떤 임금이 있다면 이거는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 논란도 있어요. 많고 거의 뭐 말장난 같은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거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진짜 곤란한 건데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해서 20년을 일했어요. 우리 회사는 문화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5만 원을 줘요. 제가 20년 동안 이거를 매달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25일 날 임금을 줘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저는 설명이 들어가는 게 31일 날 퇴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25일 날 임금 받을 것 중에 5일은 일했고 나머지 25일은 일을 안 했다고 칩시다. 다음 달 25일 날 내 월급 날이고 나는 이번 달 31일에 퇴사를 해요. 어쨌든 5일치만 일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런데 이제 20년간 나는 한 번도 예외 없이 문화생활비를 받았어요. 근데 다음 달 월급 날에는 내가 이미 퇴사하고 없고 그죠? 다음 달 월급 날에 지급될 범위 안에 내가 5일치는 사실 일을 하고 갔거든요. 5만 어렵죠? 원을 30으로 나눠서 뭐 다시 5일치를 어쨌든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복잡해지죠. 일단. 네. 그래서 뭐 6만 원을 30일 중에 5일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나는 20년 동안 한 번도 예외 없이 5만 원씩을 꼬박꼬박 받았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퇴사를 하는데 딱 한 번 퇴사를 해요. 근데 그 퇴사가 급여 지급일 날 임금을 받고 내가 오늘 퇴사를 하면 내 통상임금에는 문화생활비가 들어가나 봐.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내가 20년 만에 처음 퇴사하는데 이 퇴사하는 달에 내가 문화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유가 딱 5일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 회사의 문화생활비는 통상임금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고정성이 있냐는 거지요. 전혀 고정적이지 않고 피해갈 구멍은 훨씬 많이 만들어 놓은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상이라는 말이 이게 꼭 법률적으로 해석돼야 되겠습니까? 이 통상이란 말만큼이나 이 통상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통상임금이 어려워가지고 전원합의체가 뭔가 좀 정리를 더 해줘야겠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원합의체 판결 보면 신의 측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소수 의견이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원합의체를 하면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이 신의 측이 정말 문제인데
아까 뭐 GM 사장 만났던 얘기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했지요. 그래서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실상 정치적인 판결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아요. 근데 뭐 아까 재직자 한정 조항이나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건 신의칙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이 세 분의 대법관께서 소수 의견 붙인 거를 보면 아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 판결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 판결문은 민간인이 읽기 어려워요. 아 이게 또 업계 전문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어려워야겠지요. 굉장히 엄중하고 그렇죠. 장엄하다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렇게 이게 쓰시죠 보통? 같은 문장인데도 읽으면 변호사는 해석할 수 있지만 민간인들은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소수 의견에 보면은 정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씁니다. 다수 의견의 논리는 너무 낯선 것이어서 당혹감마저 든다. 이렇게 썼어요. 아이고,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죠. 다수 의견의 논리는 너무 낯선 것이어서 당혹감마저 든다. 낯설고 당혹한 판결이라는 판결문에 이야기네요. 낯선 것이어서 당혹감마저 든다. 이런 평범한 용어 쓰지 않거든요. 통상적이지 않죠. 그렇죠. 판결문에서 통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낯설고 당혹스러웠으면 이렇게 썼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수 의견의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대법원은 최고의 법해석 기관으로서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법에 따라 선언해야 한다. 그에 따른 경제적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법원칙을 바로 세우고 정부는 대법원 판결의 결론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동정책을 펼치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대법원이 앞으로 시행될 노동정책까지 고려하여 현행 법률의 해석을 거기에 맞추려 한다면 이는 법 해석의 왜곡이다. 뭐 이 정도로 대신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임금 문제, 아까 뭐 채용 공고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그걸 믿고 입사를 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 일을 하면 이런 돈을 당연히 받겠거니 하고 취업을 하고 심지어 20년씩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내 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몰라가지고 법원에 들고 가야 되고 그걸 또 대법원에서는 헷갈리게 판정해놓고 결국은 또 회사는 딴소리하고 그럼 당신들 개개인이 알아서 소송해서 받든지 말든지 하시오. 그렇죠. 라고 평범한 비전문가인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이 판결문이라는 것이 정치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법원에서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판결을 받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 법원에 가야만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결론이 난다는 것도 문제인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제 통상임금이라고 인정되더라도 지난 3년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의 판사님 성격에 따라 혹은 그분이 판단하는 거에 따라 신의칙에 해당하면 못 받고 그죠?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받을 수 있고 이제는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도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통상임금이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나 없나를 또 물어봐야 되고 받지 말란 얘기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요. 아유, 점점 미궁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앞에 3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럴 거예요. 이제 듣는 분들은 그러면 아니 지나간 3년치 못 받는 거냐 이런 이제 물음표가 생기겠죠. 어떻습니까? 예, 그런 소문을 일부러 작정하고 퍼뜨리시는 분들이 있죠. 대법원이 신의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전에 3년치는 이제 청구해도 못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아예 못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법원이 신의칙을 적용한다라는 판결을 낸 것 자체도 참 정치적이라고 아까 소수 의견을 그렇죠.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이 신의칙이 전부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수 의견조차도 그러니까 판결문에 보면은 이 신의칙은 통상도 통상적이어야 되지만 신의칙이라 하면 말 그대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서로 믿을 수 있는 거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어디는 적용되고 어디는 적용 안 되는 이거 자체가 또 전혀 신의적이지 않은 신의칙 아닙니까? 신의칙은 이제 둘 사이에 계약 당사자 사이에
완전히 믿은 사실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두 손 꼭꼭 걸고 약속했지 않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 통상임금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건데요. 문제는 아까 이제 그 소수 의견에서 밝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손 꼭꼭 걸고 약속한 약속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도박하면서 도박을 위해 가지고 빚진 것,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위법할 수 있잖아요. 그 자체가 위법인 뭐 거죠. 내지는 예. 장기 판매, 네. 장기를 주기로 하고 두 손 꼭 걸고 약속했어. 여기 무슨 신의칙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뭐 이런 그런 것처럼. 의미에서.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제가 통상과 강행규정이죠. 신의칙을 살짝 헷갈렸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이 신의칙은 말입니다. 통상임금 소송 전부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깔려 있는 오해, 많이 퍼져 있는 오해인데 이 중에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연히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라고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명시를 했죠. 그다음에 그러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었던 사업장에서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서 뭐 시간의 근로수당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정기상여금에게만 적용되고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원래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사업장에서 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서 그동안 덜 준 임금 내놔라라고 했을 때 그 결과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서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네.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또 판단을 법원에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하지요. 또 소송으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가야 되네요. 아니죠.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제 소송을 딱 제기하면 이렇게 되죠. 이제 원고인 노동자들이 우리 사장님한테 덜 준 돈 주라고 하세요, 판사님. 이렇게 소장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덜 받은 돈은 우리 회사가 주는 상여금하고 식대하고 교통보조비가 통상임금인데 우리가 볼 때는 사장님이 아니라고 안 줍니다. 이런 소송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노동자가 상여금이 왜 통상임금인지, 교통비가 식대가 왜 통상임금인지를 입증해야 돼요. 원고인 채권자, 그렇죠. 노동자가 직접 입증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입증해야 돼요. 한편 그러면 이제 판사님께서 쭉 다 살펴봤더니 이 회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용자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우리 회사에서 주고 있던 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지난 3년치를 청구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판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판사님이 주장하는 피고인 사용자한테 그래? 이거를 포함해서 그동안 덜 준 돈을 주게 되면 니네 회사가 문 닫아야 돼? 정말 그래? 그럼 이걸 입증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이다라는 거는 주장하는 노동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만약 그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 하더라도 우린 줄 돈이 없어요. 이 돈 주면 우린 망해요. 그러니까 청구를 제한해 주세요. 라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께서 이 돈 3년치 주면 우리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라는 거를 입증 혹은 주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문 닫아야 된다는 거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아주 어렵게 표현하면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을 소명하셔야 되는 거지요. 채무자인 그러니까, 회사 그렇죠. 사장님이.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뭐 어떤 회사는 사내 유보금이 얼마고 전년도에 얼마였는데 한 해 지나니까 얼마나 늘었고 뭐 이렇게 아주 그냥 현금을 재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 노동자들한테 줄 임금 덜 주고 그 떼먹은 돈의 일부는 아마 배당하셨을 거고 주식 배당하셨을 거고 그러고도 남은 돈을 사내 유보금으로 만약에 쌓아놨다. 이런 회사가 이 노동자들한테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서 통상 이 돈 주는 바람에 우리 회사 문 닫겠소.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 뭐 말이 안 찾아내야겠죠.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예. 네, 뭐 그런 오해는 일단 한번 풀어줘야겠죠. 우리가 월급 봉투를 잘 챙겨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한 뭐 십몇 년 됐나요? 그야말로 월급날 봉투에다 이렇게 넣어서 그 표지에다가 뭐 수당 얼마, 뭐 며칠 근무. 근데 요즘 뭐 월급이라는 것이 통장을 거쳐가는 것일 뿐, 다만 거쳐갈 뿐, 내 손에 돈을 쥐어보는 경험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그 임금 노동자들이, 월급장이들이 내 임금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리고 앞서 설명하셨듯이 정기상여금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만 경총 자료든가요, 혹은 뭐 자기들 교육하는 데서 보면 복리후생적 명목의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게 또 이렇게 작정하고 퍼뜨리는 오해 중에 하나다 이렇게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업합의체 판결에서 보면은 복리후생적 급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그렇군요. 표현은 복리후생적인 성격을 가진 모든 급여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임금, 특히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임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특정일에 지급하는 임금,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회사 창립 기념일에 주는 기념품비, 아니면 김장철에 지급하는 뭐 김장 보너스,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그러니까 뭐 기본급이나 상여금이나 매달 꼬박꼬박 지급하는 뭐 직책수당이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은 그야말로 복리후생적일 것 같은 이런 이름까지도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임금이 매달 지급되지도 않고 1년에 한 번 지급되는데, 심지어 이런 임금이 실제로 노동자가 일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김장 보너스를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회사의 A라는 노동자가 13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퇴사를 합니다. 그럼 올해만 보더라도 김장 보너스를 안 받는 거죠? 10월에 퇴사하면? 그러니까 그런 10월 달에 퇴사한 노동자한테 11월 달에 지급하는 김장 보너스 주는 그날 이미 퇴사하고 없기 때문에 안 준다. 이렇게 하면서 한편 그 A가 퇴사하면서 B를 그 자리에 채용을 했다고 쳐요. 그럼 이 B는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거죠. 근데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일을 뭐 10개월 하고 퇴사한 사람,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한 달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1년에 한 번 주는 김장 보너스는 그렇죠. 그 주는 날에 일하고 있으니까 다 준다. 즉 얼마만큼 일했냐 이런 그 근로 제공과 바로 연동해가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주는 임금이 아니라면, 즉 어떤 임금, 즉 김장 보너스가 재직 기간에 비례하거나 뭐 더 많이 일한 사람 더 많이 주거나 이게 아니라 단지 그 주는 날 재직하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독특한 임금이라면, 재직 시점 여부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핵심적이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매달 주는 임금하고 달리 1년에 한 번 주는데 그 지급 사유 자체가 기념비, 선물비 내지는 겨울 김장 보너스 이런 특수성을 갖고 있는 어떤 임금이 실제로 재직 기간이나 근로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재직 그 자체만을 근거로 해서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면 이라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써요. 네. 그렇다면 이 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보기는 좀 다르지 않냐. 소정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어떤 그야말로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경우에는 고정성도 없고 그래서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앞뒤 다 자르고 잠깐만요. 김장 보너스 같은. 우리도 사실 그거를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진 않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기존의 판례는 기존의 판례는 인정된 부분이 있다는 김장 것이고. 보너스나 이런 것들을 다 줘야 된다. 이건 다 통상임금이다라는 판례로 형성돼 왔지요. 근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고정성 요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준이 제시되면서 이렇게 독특한 성격의 임금의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다고 봐야 된다라고 기준을 제시한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따고 와서 예를 들어서 하나 잡고 이제 나머지 모든 것을 그냥
몰아가지고 그렇죠. 통상임금 아님으로 그럼 이 전원합의체 주장하는 판결, 거겠네요. 그렇죠.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시 뒤집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죠. 김장 보너스라 하더라도 10개월 일한 사람은 그러니까 12분의 10만큼 주고 네.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은 12분의 1만큼만 준다. 만약에 이렇게 일할 계산해서 준다라고 하면 그 이름이 김장 보너스라 하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명목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복리후생적 급여와 관련된 나쁜 소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이미 노사 간의 합의로 복리후생적 급여, 다양한 이름의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를 해놨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기존에 노사 간의 합의에서 복리후생적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정한 거는 유효하거든요. 당연하지 않나요, 그건? 당연하죠. 왜 당연하냐면 단체 협약이라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 기준을 넘어서 더 유리하게 노동자들한테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하기 위해서 맺는 건데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면 무효가 돼요. 그 위반이라고 하는 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보다 더 낮게 노동자들한테 불리하게 조건을 정하는 걸 위반이라고 얘기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조건보다 더 유리하게 정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만약에 마땅하죠. 네. 우리 회사의 김장 보너스는 법원에 가서 판단해 보면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노사 간의 합의서에 따라서는 통상임금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것은 합의는 유효한 거죠. 그대로 놔둬도 그 단체 협약에 근거해서 사용자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유행하는 거짓말이 그거죠. 법원 가면 무효야.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있는 단체 협약도 바꿔야 돼라고 거짓말을 하고 뭔가 잘 모르고 순진하고 착한 노동자들은 또 거기에 속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죠.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그나마 나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12월에 판결이 나오고 재계 그리고 노동부 그다음에 각종 단체들이 뭐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특히 중소영세업체들 보면 이 판결 이후에 여전히 또 통상임금을 줄이려고 온갖 편법, 탈법을 일삼고 있다고 보여져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 통상임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보통 취업규칙에 어떤 임금은 어떻게 지급한다라고 써놓은 게 있거든요. 의무사항이죠, 그죠? 그렇죠.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게시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게시 비치할 의무가 있죠. 네.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어떤 임금을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말입니다. 우리 회사의 식대는 한 달에 1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만 쓰고 있어요. 뭐 재직하는 사람만 주는지 뭐 며칠 이상 일해야 주는지 이런 건 없었어요, 원래. 없었고 그걸 쓸 이유가 있었을까요? 보통 한 달에 10만 원. 네. 뭐 문화생활비 3만 원. 가족수당은 가족 한 명당 1만 원, 아무 가족 없어도 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쓰지. 대부분의 회사에서 뭐 재직자만 준다, 뭐 3일 이상 20일 이상 출근해야 준다 이런 세부적인 건 달지 않지요. 결근 하루 하면 가족 수당 안 줍니다. 뭐 이런 건 없었었죠. 그렇죠. 뭐 이제 아주 그 섬세하게 많은 걸 정하고 있는 회사는 결근 일수에 따라서 삭감한다. 그러니까 그게 일할 지급인데요. 뭐 그렇게 정하고 있는 회사는 있지요. 어쨌거나 우리 회사는 식대를 그냥 한 달에 10만 원 준다라고만 썼어요. 다른 거 안 써놨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그러고 나서 한 달에 10만 원 실제로 줘요. 그리고 누군가가 월급날 5일 남겨놓고 퇴사하면 그 5일치만큼만 빼고 10만 원에서 5일치를 빼고 식대를 줬단 말이에요. 퇴사하는 날에. 이렇게 줘왔어요. 이런 회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회사의 경우에는 법원에 갔을 때 이 식대는 통상임금입니다. 근데 이제 회사가 그럼 이 식대를 야근 수당 계산할 때도 포함해갖고 계산해줘야 되네. 그럼 비용이 느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고민을 하시지요. 예. 어떻게 하면 돈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그럼 취업규칙을 바꿔야겠죠. 어떻게 바꾸냐면 뭐 월급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만 준다라든지 한 달에 2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만 준다라든지 이런 걸 넣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우리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만들 때는 사장님이 혼자서 만들지만 바꿀 때는 마음대로 못 바꾼다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불이익 변경할 때. 그렇죠. 불이익 변경은 위법 아닌가요?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동의가 있을 때만 유효하고. 합의가 있을 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100명이면 그 100명 중에 51명 이상으로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합의해줘야만 바꿀 수 있고, 만약에 그런 큰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100명 노동자들의 51명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그것도 한 명 한 명 막 사인하라고 강요해가지고 서명 받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있고요. 그럼 이제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사장님 없이, 사장님 눈치 보지 않고 회의를 해서 나는 반대야, 나는 찬성이야 이렇게 의견을 나눠서 집단적으로 이제 찬성, 반대 여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노동자들, 아니 과반수의 노동자들이 찬성해 주면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고 온화한 장면을 사실 우리 직장들에서는, 특히 노동자들이 없는 데서는 상상하기 어렵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런 뭐 아름다운 과정은 노동부가 열심히 감독해주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기사들을 쭉 봤어요. 그리고 기자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도 많이 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건 위법하지 않나요? 이렇게 묻는 질문도 오고, 혹시 위법한 사례가 뭐 접수된 게 있는지 묻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사례들을 보면 아주 나쁜 편법 탈법들이 많아요.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가장 나쁜, 제가 아주 화가 났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예요. 그래서 이제 1년이 다 돼간단 말입니다. 계약 기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기간 계약, 예, 노동자. 기간 계약.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가 계약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1년짜리 계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부르세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지. 안 그러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은 이제 정말 진정한 의리지요. 계약서를 새로 써야만 이 회사에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새로 쓰러 갑니다. 근데 이분이 계약서를 새로 쓸 때, 자, 이번 달 말까지니까 1년 더 연장합시다라는 계약서를 쓰려고 갔는데, 사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그거 바꾸고 해서 쭉 바꾸는 내용을 보니까 통상임금이 아니게 다 바꾸는 거예요. 원래 그런 정함이 없었는데 재직자만 준다느니 뭐 15일 이상 출근해야 준다느니 뭐 이런 걸 바꿨어요. 그럼 이분이 사장님 이걸 왜 바꾸나요? 라고 물을 수 없지요. 못 묻죠. 네. 내일부터 이거 다음 달부터 일 안 하시겠어요? 이렇게 나올 텐데. 자, 다 봤어? 그럼 사인하든지 아니면 뭐 이달까지 일하고 그만두든지. 근데 문제는 이 사장님은 착한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네? 이 사장님은 착한 사장님이에요. 저희한테 저를 정말 화나게 만들었던 제보는 백지에 사인만 하게 만드는 근로계약 갱신. 그 자체도 당연히 불법 위법이어야 마땅하고 그럼요. 처벌을 돼야 되잖아요. 처벌해야죠. 신문에 났어요. 매일노동뉴스인가요? 에도 아마 사례가 소개된 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방법이 없나요? 라고 왔는데 말입니다. 백지라고 해서 완전 백지는 아니죠. 예를 들면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밑줄만 그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나머지는 사장님이 쓰시면 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뭐 이런 경우에 제보가 들어옵니다마는 이분은 울먹울먹 하면서 근데 이거 사인을 안 하면 일을 그만두라고 할 것 같아서 사인을 했는데 전 정말 그거 동의해서 사인한 게 아니거든요. 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 사실 이런 것들은 노동부가 잘 관리 감독해줘야 되거든요. 수시로 점검도 해줘야 되고 민주노총이 요즘 그래서 이 신고센터를 운영해요. 각 지역본부별로 이런 이제 민주노총 그 조합원 말고 조직되지 않은 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언론사에 제보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좀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신고센터는 노동부가 모든 돈을 다 끌어다 부어서라도 제대로 운영해줘야 되는 거죠. 2012년에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비정규 노동자들은 사실 투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신고센터를 민주노총에서 운영해서 제보들이 엄청나게 수천 건 들어왔고 실제로 해결도 했었고 대선 날짜가 12월 19일이었었나요?
노동부에 저희들이 굉장히 뭐 압박을 했죠. 이거 당신들 할 일 아닌가,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노동부 역사상 처음으로 12월 19일 근로감독관들은 노는 날이죠. 전부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실제 투표했느냐 이런 걸 다 확인하고 했다고 해요. 지금 이런 경우에도 이건 사실 민주노총도 물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노동부가 앞장서서 알리고 이런 건 위법이다. 회사도 감독하고 처벌받는 거지 않습니까? 회사가 그렇죠. 위법 행위를 하면. 그리고 그렇죠. 하물며 노동자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이럴 때에는 노동부, 근로감독부,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 해결해야죠. 그러게요. 그런데 뭐 이 울먹울먹하면서 이 제보를 하거나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노동부를 찾아가면 이 2번 울게 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갖고 오라는 거지요. 근로계약서를 본인 이름으로 쓰고 백지 계약을 하는 판에 무슨 근거를 찾아오겠습니까? 그 계약서를 사장님 법에 따르면 저한테 한부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시나요? 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는 그분들한테 증거를 갖고 오라고 하니 울며 갔다가 뺨 맞고 돌아오는 이런 이제 서럽지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상담소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얘기 나온 김에 2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1시간 정도 통상임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짧은 시간에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특히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바로 알아듣고 혹은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통상임금 법률 대응 길라잡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고요. 지역본부가 16개가 있고 상담소도 한 30개 정도 됩니다. 여기서 교육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77-2260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1577-2260으로 전화를 하시면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상담소로 연결이 됩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률 대응 뭐 얘기하고 소송 얘기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들의 편법 탈법 행위 이런 것들인데 노동조합이 없거나 한 경우 그야말로 90% 이상이 사실 미조직 노동자입니다. 이분들이 직장에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거나 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이 전문가로서 공인노무사로서 늘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요. 사실은 뭐 법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사용자가 이렇게 하면 위법입니다. 신고하세요라고 안내해드리면 되지만 이 현실에서는 주먹이 가깝기 때문에 신고하라는 말 자체가 사실 그걸 당하고 오신 분한테는 왜 약 올리냐 그렇죠. 싶을 수 있거든요. 너 그만둘래? 불이익 당할래? 이 2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둔 마당에는 신고할 수 있지만 그만두지 못하는 마당에는 신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답답하고 죄송한 일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 전화 받으면 저희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 시종일관 정말 도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죄드릴 때가 많은데 그래도 어쨌든 하나씩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회사가 이렇게 계약서를 바꿔서 체결하자고 요구할 때 말입니다. 꼭 근로계약 기간과 연동되지 않아도요. 그러니까 뭐 정규 고용인 경우에도 계약서 내용을 바꾸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로계약의 내용을 바꿀 때는 회사가 혼자 바꿀 수가 없어요. 노동자가 사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계약서니까. 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예.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 예,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내용을 바꿀 때는 일단 본인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용 꼼꼼히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로계약의 기간 자체를 다시 갱신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용만 변경하는 거라면은 불리할 때는 차라리 그 계약 체결을 거부하실 수 있어요.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고 그럼 차라리 지금까지 적용해온 그대로 해주쇼라는 의미죠. 이대로라도 해주세요. 그렇죠. 그게 거기 사인하지 않아도 돼요. 새로운 내용에 사인하지 않으면 그동안 적용돼 왔던 그 노동 조건 그대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분리해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이 문서에 사인하지 않았다고 나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한다. 이쯤 되면 이제 차라리 그걸 가지고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훨씬 더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부당 행위가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조합이 있든 없든 간에 회사가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취업 규칙을 바꾸면서 변경된 사실을 알려주면서 서명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불이익한 건 아니고 그냥 변경했다. 불리한 것도 유리한 것도 없고 그냥 단순 변경이다. 그러니 동의 여부는 필요 없고 그냥 봤다 안 봤다에 대한 확인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서명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그게 동의한 것으로 탈바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 같이 공동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혼자서 뭘 버티거나 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혹시 평소에 나한테 의견도 잘 안 묻다가 갑자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서명지가 돈다. 내용은 안 가르쳐준다. 이럴 때에는 다 같이 서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대응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하루 이틀쯤 버티면서 신고하고 제보하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577-2260으로 그렇죠. 뭐 신고 제보 아니더라도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물어보고 또 동료들하고 의견 나누고 이렇게 좀 작은 일이지만 진행하시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까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정말 못 봤어요. 그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 내용인 줄 알았으면 거기 사인 안 했을 거예요 라고 뒤늦게 얘기해 봤자 그걸 뭐 입증할 방법도 별로 없고 그래서 늘 손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는 본인이 성인이시면 본인이 체결한 계약서의 효력은 발생한다. 이걸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불리할 때는 차라리 서명하지 말고 그 장소를 빨리 빠져나오는 게 더 낫다. 참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어서 또 죄송하네요. 지난주죠. 그 금속노조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노동부에서 요번에 이제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임금 지침, 임금 매뉴얼 이런 걸 발표를 했어요. 그게 1월 13일인가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2월 달에 그 발표 이후 2월 달에 취업 규칙이 변경된 것이 작년 그 같은 기간보다 59%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짐작컨대 불이익 변경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노동부에서 그 취업 규칙이 전 것과 갱신된 것과 비교해서 불이익 변경됐으면 그 사유도 따져보고 해야 한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노동부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단속하고 혹은 시정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찾아오고 민주노총 상담소에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이러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부 근로감독관 분들은 그 매뉴얼이 있는데요. 업무 매뉴얼이. 회사에서 이 사업주가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불이익한 변경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이익한 변경이 아닐 때는 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그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되고요. 불이익한 변경이 그렇죠. 정당성도 따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불이익한 변경일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았는지 집단적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절차를 위반했으면은 돌려보내야 됩니다. 절차가 위반됐으니까 이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다. 그러니까 시정해라. 라고 돌려보내는 것까지가 근로감독관들이 할 일인데 어쩐 일일까요? 보통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잘 없지요. 이거를 근로감독관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용자들이 아주 탈법을 잘한다고 해야 되는 건지 누구를 탓해야 되는지 참. 네, 짐작
가는 바 충분합니다만 여기서는 그 정도 하고요. 우리가 통상임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임금 예컨대 지나간 3년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노총에서 통상임금 정상화를 얘기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정상화해야 노동시간도 단축되고 정규직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통상임금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소정근로시간 얘기를 뭐 길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말 그대로 주 40시간만 일해도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시간은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고 그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민주노총의 주장인 것이죠. 근데 노동시간 단축 얘기부터 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합의들이 있었죠, 그죠? 네, 그 노사정위원회가 운영이 됐었지요. 그 노동시간 단축에 관해서 2010년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2020년까지 1,800시간 이내로 실노동 시간을 단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0시간 이내로 내려도 사실은 이 OECD 국가들 중에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인데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00시간, 2020년까지. 얼핏 생각해보면 6년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지만 2010년에 합의했는데 2014년인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4년 동안은 뭐 했을까? 줄어든 게 없습니다. 예, 네. 줄어든 게 없죠. 시도가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지금부터 이제 시급하게 한 발씩 빨리빨리 나가면서 줄여 나가도 실제로 1,800시간 안으로 줄이려면은 이게 엄청나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을 일한다고 생각해 보면 매주 40시간, 그리고 1년을 주로 나누면 52주쯤 돼요. 52주 곱하기 8시간 하면은 2,080시간쯤 나옵니다. 즉, 시간의 근로, 휴일 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른바 법정 소정 근로시간만 해도 그렇죠. 2,000시간이 이미 넘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예. 2,080시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5일만 일해도 1년이면 2,080시간. 물론 거기서 뭐 국공휴일 빼고 이렇게 해서 한 열흘 빼봅시다. 열흘 빼면 80시간 빠지고 그래도 2,000시간이에요. 아직까지 1,800시간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죠?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1,800시간을 향해서 가려면 초과 노동 시간은 다 없애야 돼요. 즉, 그렇죠. 예. 주 40시간 안에서 해야 되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우리 법에 현재 있는데 한 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만 연장 노동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만 해도 52시간이잖아요. 52시간씩 52주 해봐요. 뭐 어느새 2,000시간을 훌쩍 넘고도 남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루 8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정 시간 내에서만 일을 그렇죠. 해도 그거를 그대로 지켜도 2,000시간은 이미 넘는다. 이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빨리 풀어야 되는 두 가지 숙제를 얘기한다면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부끄러운 장시간 노동. 두 번째는 실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장시간 노동과 실업은 각각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각각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개는 묶어서 풀 수 있어요. 이게 민주노총 요구 하나하고도 일치되는데. 분리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통상임금이 왜 실제 통상임금보다 더 헐값으로 취급되면서 덜 받아왔냐, 이 문제. 왜 통상임금 때문에 자꾸만 노동자들이 법원으로 가냐, 이 문제는 평일 낮에 1시간 일하는 것보다 밤에 1시간 일할 때 더 많은 돈을 주라는 법의 취지가 현실에서 계속 무시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법이 이렇게 그런 취지로 정하고 있는 거는 밤에 일 시키지 말고, 그다음에 하루 8시간보다 더 많이 시키지 말고, 그리고 사람이 더 필요하면 고용해라.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통상임금을 정상화하면 시간의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 비용이 회사 입장에선 늘어나요. 그러면은 차라리 새로 한 사람을 고용해서 8시간 일 시키는 게 낫지, 두 사람을 4시간씩 초과 노동하게 하면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당연하죠. 이렇게 해서 초과 노동 시간을 줄이자는 겁니다. 줄이면 초과 노동 시간도 줄고, 그러면 그 시간이 주는 만큼 새로 사람을 고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초과 노동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1800시간 가려면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번에 단순히 통상임금 정상화를 통해서 노동시간 단축시키고 정규직 일자리도 만들자뿐만 아니라 1800시간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휴일을 늘리고 교대제 노동자들의 시간을 좀 바꾸고 그리고 좀 휴가 제도도 유럽처럼 좀 바꾸자 이런 제안들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이틀씩 사흘씩 쪼개서 주면 안 되거든요. 뭐 일주일, 열흘 이렇게 연속해서 줘야 됩니다. 실제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가능한 한 같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집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쉴 수 있죠. 우리 회사는 어때요? 제가 휴가를 쓰면은 제 옆에 동료가 제 빈자리 일을 다 채워서 해야 되잖아요. 동료들한테 미안해서 휴가를 못 가는 경우도 그렇죠.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제대로 쉬고 그리고 적어도 그러기 위해서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만 일하고 좀 살자. 이것부터 실현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오늘 집중 분석 시간 첫 시간입니다. 박경수 노무사 1시간 동안 경황 없이 그야말로 서로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는 자신이 뭐 좀 없긴 합니다만 그러게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노무사님 뭐 언제든지 부르시면 또 오시니까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그러지 마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감옥에 있으면서 300억 원씩 급여를 받는 회장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한 대가라도 제대로 받자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좀 처량하기도 하죠.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자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90%의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월급이 깎일 지경에 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조건, 산업재해, 퇴직금 등등 의문 가는 점이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1577-2260으로 전화하시면 가장 가까운 민주노총 상담소로 연결됩니다. 민주노총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팟캐스트 노동과 세계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더 해봐요 함께해요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 해봐요 민주노총과 함께